배우 정우성 씨가 혼외 출산과 관련해서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할 것이지만 결혼은 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우리 사회에 지극지 않은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정 씨가 문가비 씨에게 지급해야 할 양육비와 혼외자의 상속권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정우성 씨가 불러온 혼외자 논란과 함께 여러 가지 법적 쟁점들 짚어보겠습니다. 네, 법원이 100억 원대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홍원식전 남양유업 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신병 확보에 성공한 검찰이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인데요. 이 시각 주요 사건 사고 소식들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아이의 아빠가 된 정우성 씨, 혼외자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현재 영국의 BBC도 그렇고요. 여러 외신들이 정 씨의 이 혼외자 논란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먼저 법적인 개념을 좀 짚어봐야 할 텐데 혼외자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걸 의미하는지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 글자 풀이 그대로요. 혼인관계 이외의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혼외자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혼인관계는요. 법률상 혼인만 뜻하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도 사실상 혼외자의 이 지위를 갖게 됩니다. 예전에는 혼외자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사생아라는 표현을 했었는데요. 사생아라는 이 말에는 조금 더 부정적인 이런 의미가 있어서 이제는 혼외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결혼은 하지 않겠지만 양육 책임은 지겠다라는 게 정우성 씨의 입장인데 여러 가지로 법적 논란 쟁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이제 문가비 씨가 출산한 아들 정 씨의 호적에 오를 것이냐 이 부분이 좀 관심이거든요. 네, 이제 보도에 따르면 문가비 씨가 올해 3월에 출산을 했다라고 하니까 그 아이에 대한 출생 신고는 이미 이루어졌을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가족관계 등록부에 이제 문가비 씨의 자녀로만 등재가 되어 있을 텐데요. 근데 정우성 씨가 아직 인지 절차는 밟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인지 절차라는 게 뭐냐면 사실은 혼외자라고 하더라도 어머니와 자녀는 출생 그 자체로 이 친자 관계가 성립이 되죠. 증명이 필요가 없죠. 이 출산 자체로 되니까. 하지만 아버지 같은 경우는 인지 절차, 이 아이가 나의 친자가 많다라는 거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인지 절차라는 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임의인지라고 해서 아버지가 이 아이가 내 친자가 맞다라고 해서 그냥 신고하면 바로 인지가 되고 그러면 아버지의 가족관계 등록부에 이제 아들로 이제 등재가 되는데요. 그런데 아버지가 가끔 인지를 거부하거나 아니면 이 아이는 내 친자가 아니야라고 이제 부인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이제 아이의 엄마가 아버지를 상대로 해가지고 인지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 친자 관계가 맞는지 확인을 거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가족관계 등록부에 오르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우성 씨는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 밝혔기 때문에 이미 인지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말씀하신 그 인지 절차 같은 거,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법률적인 부자 관계가 된다면 아이는 정우성 씨의 성을 따라야 하는 건지 아니면 협의 등을 통해서 문가비 씨의 성을 따를 수도 있는 건지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전에 호주제가 있을 때는요. 그 예외 없이 아버지의 법률상 아버지의 성을 따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도 법률상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게 원칙이긴 하지만요. 부모의 협의에 따라서 엄마의 성을 따를 수도 있고요. 이번 사건처럼 이미 어머니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먼저 되어 있다가 나중에 인지를 통해서 아버지가 생기는 경우에는 종전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서로 협의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법원에 이제 허가 신청을 통해서 법원의 허가를 통해서 종전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또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법률적으로 부자 관계가 생긴다면 그 다음이 이제 상속권이 관심이 가는데 현재 정우성 씨의 경우에는 또 다른 자녀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태어난 아이가 혼외자의 법정 상속분이 100%가 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혼외자라고 하더라도 상속권에 있어서는 전혀 이 혼생자, 그러니까 혼인 중의 출생자와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민법상 법정 상속 순위는 1순위가 직계비속과 이 배우자인데요. 지금 현재 정우성 씨는 법률상 배우자도 없고요. 또 다른 자녀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문가비 씨에서 태어난 아이가 현재 유일한 상속인입니다. 정우성 씨가 이젠 내 자식이 맞다라고 이미 인지를 했습니다만 생부가 친생자인 걸 부인하는 사례도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상속권을 가질 방법이 없는 걸까요? 이런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재판상 인지를 거쳐서 이게 친자 관계를 인정을 받은 후에 상속권을 회복할 수 있는데요. 아이의 엄마가 아버지를 상대로 해서 이 아이가 당신의 자녀가 맞다라는 거를 법원에 확인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DNA 감정을 통해서 이 아버지와 아이 사이에 친자 관계가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해주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가족관계 등록부에
부부의 친자로 등재가 되면서 그 다음부터 상속권을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관심은 이제 문가비 씨가 주 양육자의 역할을 하게 됐을 때 정우성 씨가 양육비 지급을 얼마나 할 것이냐인 것 같습니다. 한간에서는 이제 정 씨가 탑스타이기 때문에 역대 최대의 양육비를 지급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던데 법적인 또 기준이 있을 것 같아서 실제 어느 정도의 양육비가 지급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은 관심들이 좀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제 정우성 씨가 오랜 기간 연예인 활동을 하면서 많은 재산을 형성했을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기 때문인데요. 예. 그런데 이제 자녀의 양육비는요, 일단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거는 부모의 협의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합의를 해서 매달 양육비를 어느 정도로 하자라고 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경제적 여유가 되어서 자녀에게 매월 1억씩 양육비를 준다고 하더라도 누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부모 사이에 양육비에 대해서 합의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양육하는 양육자가 비양육자를 상대로 이 양육비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 이 양육비에 대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예. 그런데 법원에서 양육비 결정을 할 때 어떠한 그런 무작위로 하는 게 아니라 일정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원에서 양육비를 결정을 할 때는 서울가정법원이 고시한 양육비 산정 기준표라는 걸 따르고 있는데요. 예. 이 양육비 산정 기준표는 부모의 이제 합산 소득 그리고 아이의 나이 등을 기준으로 양육비를 정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하고 있는 부모의 합산 소득의 최상한은 1,200만 원이 최고입니다. 네. 달리 말하면 부부의 합산 소득이 1,200만 원 넘는다고 하더라도 그 이상으로는 줄 수 없도록 이렇게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2024년 현재 이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르면 1,200만 원, 부모의 합산 소득 1,2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아이가 0세부터 2세일 때까지는 인정되는 양육비가 월 220만 원 정도입니다. 예. 그리고 양육비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이 18살 아이들의 이제 그 학비가 많이 들어갈 그 나이 때도 28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다시 부모의 수입 비율에 따라 좀 나누게 되는 건데요. 예. 다만 만약에 문가비 씨가 이 정우성 씨를 상대로 이 양육비 청구를 했을 때 이제 법원에서도 정우성 씨의 소득이 통상인보다는 높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220만 원보다는 좀 더 높은 수준에서 결정을 하지는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지만 언론에 보도되는 것처럼 역대 사상 최고의 막대한 양육비가 인정이 될 거다. 이 부분은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정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배우의 사생활이기 때문에 추측이 참 조심스럽습니다만 정우성 씨가 문가비 씨와 결혼을 거부한 이유가 재산 분할 리스크 때문이 아니냐라는 분석도 일각에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재산 분할의 규모가 수백억 원대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사람의 모든 행동을 법적인 거나 경제적인 걸로 판단하기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재산 분할 때문에 결혼을 거부한 거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좀 조심스러운데요. 근데 다만 이제 만약에 문가비 씨와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하는 경우에 이제 문가비 씨에게 재산 분할을 해줘야 되는 거는 법적으로 맞습니다. 통상 5년 정도 결혼 생활을 유지했을 경우 인정되는 재산 분할의 비율은 이 부부의 합산 소득에서 10%에서 15% 정도거든요. 그리고 결혼 기간이 늘어날 때마다 이제 분할 비율도 점점 높아지는데요. 일각에서는 정우성 씨의 이 재산이 아마 600억 정도가 넘을 거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 거기에 비추어 보면 만약에 문가비 씨와 5년 정도의 결혼 생활을 유지했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재산 분할액만 해도 60억이 넘어간다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 씨의 이번 혼외자 이슈를 놓고 갖가지 의견들이 본물을 이루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청룡 영화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정우성 씨가 참석할지 여부도 주목이 되고 있는데 정 씨가 이제 나무주연상 후보에 올랐기 때문에 참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정우성 씨가 참석을 한다면 어떤 발언을 할 것인가도 매우 좀 중요해 보이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처음에 혼외자 출생 보도가 나오고 나서 예정대로 참석을 할 거다라고 했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논의 중이다라고 이제 말이 좀 바뀌었는데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정우성 씨 입장에서는 이 참석이 사실은 이게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청룡 영화제가 이 정우성 씨 개인의 기자회견장이 아니라 사실 그렇죠. 영화인들의 축제잖아요. 그런데 이제 본인의 혼외자 논란으로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이제 가게 되면 사실은 그 행사
행사에 참여한 다른 영화인들에게 사실은 민폐 아닌 민폐를 끼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정우성 씨 입장에서는 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사실 뭐 정우성 씨가 지금 남우주연상 후보로 올랐지만 사실상 사람들의 관심은 남우주연상을 타느냐 안 타느냐보다 사실 혼외자에 대해서 어떠한 발언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이목이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우성 씨 입장에서는 참석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요. 일각에서 출산과 결혼은 별개다 이런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상황인데 이렇게 논쟁이 뜨거운 건 실제로 우리나라의 혼외 출산이 점점 증가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지금의 현행 가족법에도 어떤 변화가 예상이 되네요. 네, 한 해 우리나라에서 출생되는 아이들 중에 1만 명이 모두 혼외자입니다. 네. 그만큼 우리나라의 가족 형태도 다양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또 네. 한편으로는 혼외자에 대한 편견도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지금 정우성 씨에 대해서 일고 있는 논란도 혼외자 출생 그 자체보다는 사실 정우성 씨가 이전에 보였던 행보, 뭐 예를 들면 난민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뭐 미혼모 지원 캠페인에 참여했던 이력이라든지 이런 과거의 행보에 비해서 다르게 보이는 행동 때문에 사실은 논란이 되고 있는 거지 혼외자 출생 자체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이런 전통적인 가족 형태가 많이 이렇게 회소가 되고 다양한 가족 형태가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미혼부가 출생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이 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우리 사회가 다양한 이런 가족 구조를 수용할 수 있도록 법이나 제도들이 좀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만나보겠습니다. 100억 원대 횡령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법원이 특히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강조를 했는데 법원이 홍 전 회장한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본 이유는 어떤 걸까요? 네, 뭐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제 구속 사유는 주거 부정 그리고 도주 우려 그리고 증거 인멸인데요. 예, 예. 지금 법원은 홍원식 전 회장에 대해서는 이 증거 인멸의 우려가 높다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홍 전 회장에게 적용되는 혐의 중에 하나는요. 예. 이 남양유업의 유제품이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를 했다라는 사실이 이 논란이 일자 관련자들에게 휴대전화 2세대를 한강에 버려라라고 지시를 하면서 이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라는 혐의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홍 전 회장에게 실제 지시를 받았던 실무자들이 그런 사실이 있었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랬군요. 그렇기 때문에 증거인멸 교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혐의가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이 법원에서 봤을 때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홍원식 전 회장은 무죄 입증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다는 건 어느 정도 혐의가 인정이 된다는 뜻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무죄를 입증하려면 어떤 증거들이 필요하겠습니까? 사실 지금 홍 전 회장에게 적용되는 혐의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예. 회사 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횡령도 있고요, 뭐 배임도 있고 배임 수재도 있고 방금 말씀드린 증거인멸 교사도 있는데요. 근데 그 안에서도 범죄 사실이 여러 개 있겠죠. 그 범죄를 단 한 번만 저지른 건 아니고 여러 차례 저질렀을 네. 테니까. 예. 그래서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뭐 증거가 부족해서 뭐 일부 무죄를 선고받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뭐 거래처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라는 거나 아니면 친인척을 남양유업에 감사로 등재를 해서 월급을 다시 받았다라거나 예. 이런 부분은 사실은 계좌라든지 아니면 그 관련자들의 진술만 받아도 사실은 굉장히 쉽게 입증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검찰은 아마 이 부분을 모두 다 입증 자료를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법원에서 구속영장까지 발부된 이상 이 전부 무죄가 나올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수사 과정 자세히 지켜보겠습니다. 마지막 주제 만나보죠. 인천 청라에서 발생했던 아주 큰 전기차 화재 사건, 큰 피해를 남기기도 했었고요. 이 사건이 끝내 미국에 빠졌다는 얘기인데 수사 당국이 약 4개월에 걸쳐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이 안 나왔나 보죠? 네, 지난 8월 지하주차장에서 차량 800여 대가 타거나 이제 그을린 사건인데요. 경찰이 전담팀까지 꾸려가지고 넉 달 동안 수사를 벌였는데 끝내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화재가 발생한 직후에는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문제가 아닐까 그렇게 다들 추측을 했는데 네네. 이 배터리팩 외부 충격으로 인한 화재 가능성에 대해서만 확인이 되었을 뿐이고요. 네. 이 배터리 자체의 결함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그렇군요. 당시에 주민 23명이 연기를 흡입하는 등 부상이 있었고요. 무려 87대 차량이 불에 탔습니다. 여기에다가
780대가 그을리면서 재산 피해액만 수백억 대로 추산이 되는데요. 이런 피해 보상 등에 대한 책임 소재도 불분명해진 거네요. 네, 이 차량들 대부분은 자차 보험, 그러니까 상대방 없이 차량이 훼손되었을 때 청구할 수 있는 보험으로 이제 청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처음에는 이제 자차 보험으로 보험사가 먼저 이 차주들에게 보상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예. 추후에 차량 결함이나 아니면 배터리 결함이 밝혀지면 이 보험사가 자동차 회사에 구상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이 되었는데 예. 이제는 차량 결함이나 배터리 결함도 지금 확인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도 사실은 구상할 수 있는 대상이 없어진 겁니다. 근데 다만 이 수사 결과 화재가 발생을 했을 때 이 관리사무소의 직원이 스프링클러를 임의로 꺼버리는 바람에 화재가 확산이 되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확산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 일부 구상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차주 50여 명이 벤츠코리아 상대로 매매 계약 취소 등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러면서 밝힌 내용이 당국이 밝히지 못한 차량 설계 결함을 소송에서 밝혀낼 것이다라고 의지를 보였습니다만 이게 사실 경찰의 수사를 뒤집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런 전망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넉 달 동안 국가수에서도 감식을 했는데 이 원인을 밝히지 못했고요. 특히 BMS라고 하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화재 원인을 규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이 또한 연구 손상이 되어서 어떠한 데이터도 추출할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민사소송에서는 입증 책임이 소송을 청구하는 원고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고가 이 결함이었다라는 걸 모두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 원고인 개인들이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동차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입증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고 결국 소송 과정에서 외부의 감정 결과라든지 외부의 감정인을 통해서 이 부분을 밝혀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 신빙성이 신뢰성이 있는 감정기관인 국가수에서도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상 소송에서도 이게 밝혀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남습니다. 알겠습니다. 사건 현장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